식품인문학과 맡기는 11강 차의 역사 문화 2장 차의 전파와 플랜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이야기 순서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차의 제국 영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차의 전파와 플랜테이션입니다. 자, 차 한 잔 속에는 제국주의, 산업주의, 그리고 세계 지배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톰 스탠티지가 지은 역사 한 잔 하실까요?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 한 잔 속에 어떻게 제국주의, 산업주의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차가 생산되는 지역과 차를 소비되는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커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 그에 못지않게 큰 이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차는 영국이 좋아하는 음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어떻습니까? 태양에 지지 않는 제국주의의 첨단을 갖죠. 그래서 영국 식민지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다 영국 식민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차가 결부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와 제국주의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에반 프레이저가 지은 음식의 제국이라는 그런 책 있죠. 거기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에 차는 약 4천만 명을 죽였다. 차나무는 남아시아의 환경을 파괴하여 기근을 겪게 했고 문명 전체가 여러 세대 동안 가난에 시달리도록 몰아넣었다. 물론 차의 단독 범행은 아니었다. 국제교역과 제국주의의 총칼이 공범이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와 영국 제국주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 있죠. 영국이 차의 제국입니다. 차는 중국에서 출발했지만은 글로벌 음료로 만든 것은 영국 역할이죠. 영국 제국주의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큰 사건을 보면은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차 플랜테이션. 자, 차가 중국에서 나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인도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식민지인 인도에다가 차를 재배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플랜테이션을 만듭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다가 차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에도 그러니까 이제 차 플랜테이션이 생기고 또 아프리카에도 차 플랜테이션이 생기고 식민지의 플랜테이션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다음에 정말 지금도 굉장히 부도덕한 전쟁의 대표적인 것으로 불리우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아편을 금지시키니까 아편을 합법화 시키라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정말 못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편 전쟁을 일으켰고 또 미국의 식민주의, 당신은 영국 식민지였죠. 미국에 차를 관세를 부과한 그 차를 강요하다가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제 발발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더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까요? 커피는 아프리카 노예를 데려다가 플랜테이션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당했었는데 차는 좀 그렇지는 않았죠. 또 다른 면에서 큰 사건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자, 차 플랜테이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중국에 차를 수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국부가 유출된다는 거죠. 많은 영국의 그 자본이 빠져나가야 되죠. 무역 역조가 생기니까 이러면 당연히 무역 역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차이원회도 만들고 차이원회를 만들어서 없을까?
그래서 인도에서 차 재배 가능성을 증명했어요. 붙어 있으니까 중국과 인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묘목을 가지다가 인도 전체에다가 식재를 했어요. 될 만한 것에다. 근데 식재는 다 실패했습니다. 토양과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 나중에 보니까 아셈 지역에 차 관목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소엽종과 대엽종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아쌈 지역에도 자생차가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 플랜테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아쌈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838년 아셈 지역에서 생산차가 런던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아셈 지역입니다. 아셈. 그래서 인도산 차가 이때 되니까 차가 생산이 다행히 생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중국 차 농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줬죠. 왜? 여기는 식민지 인도였으니까 마음대로 차를 수확할 거 아니에요. 값싸게. 그런데 누가 돈 주고 중국에 가서 차를 사겠습니까? 자체에서 이제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영국령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차의 최대 공급국으로 부상했어요. 그래서 차 재배가 인도 북서부, 남부로 확산되고 다이질링과 실론, 다이질링 차가 이제 그 명차에 들어가는데 여기 또 실론차에 이렇게 인도 전역으로 차가 생산이 확대되니까 중국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대로 감소가 돼버리죠.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플랜테이션을 만듦으로 해서 불평등 고용 계약, 또 만성적인 영양 실조와 저임금 때문에 예를 들면은 차 플랜테이션으로 보내진 84,000명의 노동자 중 34,000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조사 결과. 그래서 노예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노예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할 정도로 차 플랜테이션에서는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질링 티가 유명하죠. 이건 이제 SM 지역인데 이 중에 그 다질링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1841년부터 시작했는데 히말라야 인도 동북부 지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소엽종이고 SM 지역은 이제 대엽종, 입이 이제 큰 차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엽종을 다른 데다가 다 그 식재를 했는데 다 실패고 다질링만 성공했어요. 이게 근데 그 지역이 고도가 600에서 2000m 고지대고 차고 습한 기후, 토양, 강우량, 경사진 지역에서 최고급 다질링 차가 재배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부터는 다질링이 아주 명차로 유명하게 됩니다. 별명이 홍차의 샴페인, 세계 3대 명차 되는데 가볍고 섬세한 맛과 머스켓 향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86개 다원에서 연간 한 1톤의 차를 생산하는데 대부분 차가 블렌딩한 차예요. 블렌딩이라면 섞는다는 거죠. 다른 거고. 트와잉스의 뭐 빈티지 다질링 티라고 나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지금 SM 지역 다질링 닐기리 그 스리랑카 옛날에 실론에서 차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론티 아주 뭐 유명하죠. 실론티의 개척자는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이게 1860년에 커피 입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봤어요. 처음에는 실론에다가 커피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심었는데 커피 입병이 발생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 농장이 큰 피해를 받았는데 제임스 테일러가 이때 여기다가 넘버 7이라는 밭에 커피 나무 대신에 차나무를 심었어요.
그 차 중자는 이제 튼튼한 아셈종을 심었는데 이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강한 그 커피를 병충해가 차나무하고는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를 못 얻죠. 그러니까 커피 병충해로 손을 본 농장에서 이제 차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가 차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론티가 이때부터 이제 유명이 되고, 이후에 아프리카로도 아쌈종 씨앗이 가게 돼서 아쌈종이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도 지금 차를 생산 많이 하죠. 그래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론티가 이때부터 유명하게 됐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게 영국 그 식민지였죠, 이때. 그래서 영국 제국주의 차 플랜테이션 그 영향으로 이런 것이 지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립톤 티, 그다음에 홍차 왕이라고 하는 립톤. 이 사람은 1871년 21살 나이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립톤 마켓을 엽니다. 그래서 홍차를 소포장으로서 나눠 판매하고 거의 뭐 장사의 기재,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판매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직접 배바에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런던, 스코틀랜드 수질에 따라서 블렌딩한 차를, 그러니까 수질, 이게 차는 소위 말 경수, 연수, 우리 맥주를 하면서도 배하는데, 그 수질이 경수냐 연수냐에 따라서 맥주 맛이 달라지는데 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블렌딩해서 판매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실론, 우바 지역에 피폐해진 커피 농장을 매입해서 차 농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홍차를 블렌딩하고 포장하는 공장을 콜롬보에 설립해서 설립했고, 다원에서 차 주전자로 Direct from Tea Garden to Teapot으로 이런 슬로건을 사용해 가지고 그 했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했다고 봐야죠. 그 런던과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마케팅 활동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도 뭐 차 뭐 립톤티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회사가 됐죠. 사실 이게 전부 그 중국에서 차가 나와서 이게 아셈 종을 새로 물론 종자가 다릅니다만은 이 티는, 그래서 이게 실론 지역의 유명한 차, 그 다음에 또 립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립톤 티를 이렇게 유명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가 되니까 영국이 차 무역의 일대 제국이 됐습니다. 차 무역의 중심지가 중국이 아니라 영국으로 바뀌어진 거죠. 차와 관련된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5%를 차지했고, 영국은 차 재배지와 차 묘목을 익히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했죠. 영국 식민지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니까 영국의 식민지는 다 차를 플랜테이션을 만든 거죠.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차 제조하는 과정을 철저히 비밀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차는 이제 수출하는데 비밀 유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녹차와 홍차가 별도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습도 금지했어요. 대단하죠. 중국 학습도 금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로버트 포천이라는 사람이 비밀리에 3년간 중국차 재배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2,000개의 묘목, 또 뭐 17,000개의 발효된 종자를 가지고 왔어요. 비밀리에 잠입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도에다가 재배를 했지만 이제 성공을 못 하고, 이후에 차 종자를 미국으로 가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 작은 다원을 설립했는데, 이게 찰스톤이란 그 다원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영국은 이 대체지를 확보를 해서
차 플랜테이션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차 무역을 영국 전체 총 생산량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차 무역의 제국이 된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 중국차는 세트를 수밖에 없죠. 이때 1890년까지 중국차 무역이 성행했을 이유는 위기에 있어요. 인도산 차의 강세, 그러죠. 그래 1910년대는 중국차 급속한 쇠퇴로 해서 인도와 실론, 또 인도네시아 자바가 커피로도 유명하지만은 차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은 인도산 차가 58, 실론차 30, 자바산 10, 중국차는 3%대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중국 차 산업을 재건해서 노력했으나 그 당시에는 성과가 미약했고 1900년 초기에는 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당시에는 청나라 말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후 예환에 시달려서 이런 차 재건하기에는 어떻게 역부족했달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삼각 무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인도가 식민지였죠. 인도에다가 면포를 팔아서 그때 면직물이 강세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래서 은을 가져다가 중국 청나라에다가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가는 거죠. 그랬는데 중국에다 팔 물건이 없었어요. 수입만 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중국 수입액이 보면은 차가 뭐 71% 되고 비단, 도자기 이게 이제 주 3대 물품인데 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무역 역조가 생겨서 이 무역 역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이 바로 이제 아편입니다. 아편. 벵골 지역에다 아편을 해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근데 국제 관계나 개인 관계나 상호 호혜적으로 내가 뭘 팔게 되면은 상대방 것도 뭔가 좀 사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은 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면은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찾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게 도덕적인 부도덕적인 것을 그걸 떠나서 서로 호혜적인 관계가 돼야지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오랫동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 청나라는 국제 정세에도 좀 어두웠고, 음, 우리는 물자가 충분하니까 살 것이 없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나 세계 정세를 몰랐고 중국 안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이런 관계만 즐기고 있을 뿐이죠. 계속. 그런데 이런 이제 아편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 역사상 가장 부독한 전쟁으로 불리긴 합니다. 또 벵갈 지역에서 아편을 생산해 중국으로 반출하고 해서 중국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청나라 정부에서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임칙서를 파견해서 무역을 금지 조치를 하게 되죠. 그 아편을 몰수해서 이걸 전부 폐기 처분하는데, 이러니까 이걸 이제 빌미로 삼아 가지고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편 전쟁 하는데 거의 일방적이죠. 이게 중국은 그동안에 바다에 대한 뭐 수군 일반 그 육군도 마찬가지였지만 수군도 형편없었죠. 뭐 일방적으로 패합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을 통해서 이제 홍콩이 양도되고 파기나 아편을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1차 아편전이 끝납니다. 근데 영국이 이때 생각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편은 이제
합법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 팔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아편을 팔아야 되겠군요. 그래서는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이때는 영국, 프랑스, 미국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거의 뭐 천진까지 함락시키고 북경까지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진조약이라서 아편을 합법화 되죠. 항구를 개방하게 되고 이때는 그래서 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편을 재배를 해가지고 미국은 저는 터키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그걸 중국에다 팔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바던 데서 아편 농장을 해가지고 팔고 유럽의 열강들이 다 아편을 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팔고 19세기 후반 중국 초인구의 10%가 마약을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이번 아편 무역이 종료되는데 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아편을 생산해가지고 국내 판매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아편 무역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임직서가 아편을 폐기한 6월 3일을 아편 금지 기념일로 이제 제정하고 뉴욕 차이나타운 가면은 임직서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리한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임직서가 그냥 강직하게 조치를 취했죠. 처음에는 임직서가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아편전이 일어나니까 유배를 갔어요. 파직 당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복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하여튼 굉장히 중국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기억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죠. 아편 전쟁. 그래서 차가 그래서 이런 플랜테이션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미국 독립과 자정책, 보스턴 티파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미국 식민지에서는 차 밀수가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네덜란드부터 차를 많이 밀수 했는데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자바 등지에 차 플랜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차를 많이 생산했죠. 그러니까 차를 싼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동인도 회사에서는 차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런던에 뭐 10,000톤 정도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13년에 차 조례를 제정해서 동인도 회사의 차 소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매겼죠.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 이 지역이 주로 지금 미국 독립 당시에 13개 주가 이 지역에 있죠. 여기서 영국산 제품 배격,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하고 특히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나죠. 정박 중이던 배에서 차 상자를 바다에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그래서 혁명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직접적인 미국 혁명의 도화선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스턴 티파티 사건. 그 수업 자료에 이 티파티 사건 동영상을 링크해놨으니까 한번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 전례와 플랜테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강 2장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